You knew 서울 the 강남 risks, yet you 화려한 proceeded anyway. 고층 This 빌딩들 failure 사이로 rests 본주의 entirely on 오가는 you. 사람들, It's a disaster. 수트 We 차림의 trusted you and 회사원들, you let us all 커피를 down. 들고 빠르게 This is 걷는 a disaster. 스타트업 How could you be 직원들, so 그리고 irresponsible? 그들 You 틈 have 사이를 single-handedly 조심스럽게 destroyed the 지나가는 company's 배달 reputation. 오토바이 We 한 대. demand your resignation. 강준서는 오늘도 여는 알처럼 배달 어플에서 뜬 주소를 따라 데이터네스트 본사 앞에 도착했다. 고급 보안이 설치된 건물, 유리창 너머로 반짝이는 로비, 그리고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분야에서 국내 최고로 불리는 기업. 하지만 준서에게 이곳은 그저 또 하나의 배달지일 뿐이었다. 이쪽으로. 리셉션 직원이 안내해준 곳은 27층 회의실. 그곳에서는 막 회의가 시작되려던 참이었다. 그는 조용히 문을 열고 회의 자료가 담긴 봉투를 건넸다. 기다려주세요. 담당자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준서는 구석자리에 조용히 앉았다. 회의실 안에는 10명 남짓한 사람들이 노트북을 열고 있었다. 그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사람은 강렬한 인상의 여성, 한지원이었다. 데이터네스트의 AI 전략팀 리더, 젊고 똑똑하고 냉철하기로 유명한 인물. 화면에는 복잡한 그래프와 알고리즘이 오가고 있었다. 하지만 분위기는 좋지 않았다. 모델의 예측 정확도는 기대치보다 훨씬 낮았고 회의는 점점 격앙된 목소리로 흐르고 있었다. 도대체 이 모듈이 계속 오류를 내는 거죠. 데이터 전처리 쪽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건 이미 체크했어요. 분위기는 삭막했다. 준서는 아무 말 없이 화면을 바라봤다. 복잡한 수식 사이에서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다. 몇 분 뒤 리더가 조용히 물었다. 혹시 여기에 대해 의견 있는 사람 있나요? 침묵. 순간 준서의 입에서 생각지도 못한 말이 나왔다. 저기요, 잠깐만요. 실례가 안 된다면 한마디 해도 될까요? 회의실이 일순 조용해졌다. 누가 말했는지 찾기 위해 모두가 고개를 돌렸다. 지원이 물었다. 당신은 누구죠? 배달 기사입니다. 그런데 이 모델 구조에서 입력과 정규화가 잘못된 것 같아서 마지막 레이어가 의도한 바와 다르게 작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멋 주간 정적. 그리고 회의실 한쪽에서 누군가 웃었다. 배달 기사가 우리 모델 구조를 평가하네. 하지만 지원은 달랐다. 그녀는 조용히 노트북을 당겨 그가 가리킨 부분을 다시 확인했다. 준서의 말이 단순한 감이 아닌 정확한 지적이라는 걸 깨닫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모두 조용히 해주세요. 지원이 목소리를 낮추고 말했다. 이 구조 다시 확인할 필요 있어요. 이분 말대로면 우리가 놓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 회의는 갑자기 다른 방향으로 전개됐다. 준서는 다시 조용히 자리에 앉았고 15분 후 그가 말한 문제를 수정한 뒤에 모델이 훨씬 나은 결과를 보여주기 시작했다. 지원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준서에게 다가갔다. 컴퓨터 전공자세요. 예전엔 그랬습니다. 서울대 데이터 사이언스 학부 다니다가 지금은 아닙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가정 형편이 어려워져서 중퇴하고 지금은 배달 일을 하며 공부하고 있어요. 지원은 몇 초간 그를 바라봤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강한 무언가가 그의 말 속에 있었다. 그는 이곳에 우연히 온 사람이었지만 그의 시선은 분명히 안쪽을 꿰뚫고 있었다. 그녀는 손을 내밀었다. 내일 다시 와주세요. 실험실로 안내할게요. 그날 밤 준서는 인천의 작은 고시원 방에 돌아왔다. 방 한켠에는 중고로 구입한 노트북, 그리고 책상 위에 펼쳐진 자습서, 벽에는 자신이 적어놓은 문장 하나가 붙어 있었다. 알고리즘은 자격증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삶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그는 그 문장을 한 번 다시 읽고 노트북을 열었다. 데이터네스트의 문제 구조를 다시 떠올리며 새로운 가능성을 머릿속에 그리기 시작했다. 아직 아무것도 보장된 것은 없었다. 내일 그를 다시 받아줄지도, 그의 아이디어를 진지하게 들어줄지도 모른다. 하지만 하나는 분명했다. 그는 더 이상 단순한 배달 기사가 아니었다.
그는 그날 회의실에서 첫 번째 문을 열었다. 다음 날 아침, 강준서는 이른 시간부터 강남역 인근에 도착해 있었다. 어제 있었던 일이 현실인지 꿈이었는지 모를 정도로 그의 마음은 복잡한 설렘과 불안으로 뒤섞여 있었다. 데이터네스트 본사 앞에 섰을 때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어제의 배달원이 아니라 오늘은 초대받은 사람으로 들어서는 것이다. 로비에서 직원에게 이름을 말하자 이미 등록이 되어 있었다. 그는 안내를 받아 29층 AI 개발본부 실험실 앞으로 향했다. 문이 열리자 어제 회의실에서 보았던 얼굴들이 있었다. 하지만 오늘은 분위기가 달랐다. 누군가는 놀란 듯 그를 쳐다보았고 누군가는 무심한 표정으로 키보드만 두드렸다. 한지원이 나타났다. 아군요. 예상보다 빠르네요. 오래 기다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원은 가볍게 웃으며 그를 실험실 구석의 빈자리로 안내했다. 당분간 이 자리에서 함께 작업할 겁니다. 특별한 직함은 없지만 의견은 자유롭게 낼 수 있어요. 대신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죠? 정식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의 어떤 산출물도 외부에 공유하면 안 됩니다. 비밀 유지, 지켜줄 수 있겠죠? 준서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입니다. 그날 하루 동안 그는 기주 모델의 구조를 파악하고 데이터 흐름을 추적하는 일에 몰입했다. 그의 손놀림은 능숙했고 논리적 사고는 날카로웠다. 팀원 중 몇몇은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다. 배달 기사 출신이라는 고정관념은 조금씩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그러나 모두가 그를 환영한 것은 아니었다. 이민재, 수석 데이터 엔지니어는 지원에게 따로 말을 걸었다. 이런 방식은 위험합니다. 검증되지 않은 사람을 프로젝트 안에 들이는 건 너무 무모해요. 결과로 판단하죠. 민재 씨, 이 프로젝트는 지금까지 충분히 정체되어 있었어요. 누군가는 바람을 일으켜야 했어요. 하지만 그게 배달원이 될 수는 없잖아요. 지원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준서를 다시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오히려 더 침착하고 집중되어 있었다. 며칠 뒤, 준서는 팀에 중요한 제안을 했다. 지금 우리가 쓰는 클러스터링 방식은 특정 유형의 사용자 행동을 과대 대표하고 있습니다. 특히 50대 이상 사용자들의 패턴이 모델에서 일관되게 왜곡되어 있어요. 제가 새롭게 설계한 가중치 재분배 알고리즘을 적용해보면 정확도가 훨씬 개선될 겁니다. 한지원은 즉시 관심을 보였다. 테스트할 수 있는 버전 있나요? 어젯밤에 프로토타입 만들어 봤습니다. 바로 시뮬레이션 돌릴 수 있어요. 시뮬레이션은 3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결과는 명확했다. 기존 모델 대비 정확도는 12.4% 향상, 특히 고령층 데이터에 대한 예측력은 17% 가까이 올랐다. 이민재는 처음에는 믿지 못하는 눈치였다. 하지만 수치와 그래프는 거짓을 말하지 않았다. 그날 오후 팀 전체 회의가 열렸다. 준서는 자신의 아이디어와 알고리즘을 직접 설명했고 모든 시선을 정면으로 마주했다. 회의가 끝난 후 조용히 박수가 흘러나왔다. 몇몇은 박수를 주저했지만 그 흐름을 막을 수는 없었다. 회의 후 지원은 조용히 준서에게 물었다. 이 알고리즘 어디서 배웠나요? 제가 직접 만든 겁니다. 공부는 계속하고 있었으니까요. 대단하네요. 정규 교육이 아니더라도 이런 수준까지 이룰 수 있다니. 가끔은 배운 것보다 잊지 않은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원은 그 말에 잠시 침묵했다. 준서는 단순한 기술자 이상이었다. 그는 현실에 무릎 꿇지 않은 이상주의자였고 동시에 실제 문제를 풀 수 있는 실력을 가진 사람이었다. 하지만 변화의 시작은 언제나 조용하고 그만큼 위협적으로 느껴진다. 며칠 후 준서는 사내 복사실에서 우연히 몇몇 직원의 대화를 들었다. 요즘 저 배달 출신 애 때문에 분위기 이상하지 않아? 그러게
자기들이 죽어라 공부해서 들어온 자리를 그냥 무자격자가 차지하고 있잖아. 한지원 팀장이 왜 저렇게 밀어주는지도 모르겠고. 준서는 그 말을 아무런 반응 없이 들었다. 하지만 그 말들은 마음 어딘가에 날카롭게 박혔다. 그날 밤 그는 노트북을 덮고 오랜만에 연필을 들어 노트에 글을 썼다. 가끔은 지식보다도 그 지식을 누가 말하느냐가 더 중요하게 여겨진다. 그러나 나는 조용히 증명할 것이다. 강준서의 하루는 언제나 빠르게 흘러갔다. 아침에는 데이터네스트 실험실에서 코드와 씨름하고 저녁이 되면 다시 헬멧을 쓰고 배달 가방을 맸다. 회사 사람들 대부분은 그가 퇴근 후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했고 안다 해도 끝이 묻지 않았다. 서로의 세계는 아직 분리되어 있었다. 밤이 되면 인천의 오래된 주택가 골목 끝 반지하에 가까운 작은 방으로 돌아왔다. 방 안에는 침대 하나, 작은 책상 하나, 그리고 벽에 빼곡히 붙어있는 종이들이 전부였다. 알고리즘 구조, 수식 정리, 그리고 스스로에게 던진 질문들. 그는 늘 그 질문에서 하루를 끝냈다. 지금 이 선택이 나를 어디로 데려갈까? 노트북을 켜면 가장 먼저 열리는 파일은 최신 프로젝트가 아니라 몇 년 전의 이력서였다. 서울대학교 데이터 사이언스 전공, 중퇴. 그 한 줄은 여전히 그의 눈을 붙잡았다. 그 시절의 기억은 아직도 또렷했다. 서울대 가나 캠퍼스, 늦은 밤까지 불이 켜져 있던 연구실, 복잡한 데이터셋을 앞에 두고 토론하던 동기들, 교수의 질문에 가장 먼저 손을 들던 자신. 그는 특별하지 않았지만 누구보다 깊이 파고드는 학생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쓰러졌다. 작은 인쇄소를 운영하던 아버지는 무리한 대출과 경기 침체를 견디지 못했다. 병원비, 밀린 이자, 가게 정리 비용. 숫자는 순식간에 삶을 덮쳤다. 준서는 휴학을 택했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잠깐일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은 돌아오지 않았다. 복학 신청 마감일을 지나쳤고 장학금은 끊겼다. 학교에서 보내온 메일은 점점 형식적인 문장이 되었고 그는 어느새 학생이 아닌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 이후의 삶은 생존의 연속이었다. 물류창고, 편의점 야간 근무, 택배 상하차, 그리고 배달. 하지만 그는 공부를 놓지 않았다. 새벽 2시, 피곤한 몸을 의자에 얹고 온라인 강의를 들었다. 논문을 읽고 직접 코드를 짰다. 누군가는 말했다. 이미 끝난 거 아니야. 다시 돌아갈 수 없어. 하지만 준서는 알고 있었다. 끝난 건 학적 상태였지. 그의 사고가 아니었다. 데이터네스트에서의 세 번째 주가 시작되던 날, 한지원은 준서를 불렀다. 오늘은 회의에 함께 들어오세요. 회의실에는 기술팀뿐 아니라 전략기획팀, 사업팀 인원들도 함께 있었다. 준서는 처음으로 이 회사의 더 큰 구조를 보게 되었다. 기술은 수단일 뿐, 그 위에는 늘 의사결정과 이해관계가 얽혀 있었다. 회의 중간, 한 임원이 말했다. 이 모델이 성공하면 공공기관 쪽으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시민 행동 예측까지 가능해질 거예요. 그 말에 준서의 손이 잠시 멈췄다. 회의가 끝난 뒤 그는 조심스럽게 지원에게 물었다. 이 데이터 어디까지 사용될 예정인가요? 지원은 잠시 망설이다 답했다. 아직 확정은 아니에요. 그래서 더 정확해야 하고 더 조심해야 하죠. 준서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이 무거워졌다. 데이터는 중립적이지 않았다. 사용하는 사람의 의도가 방향을 만들었다. 그날 오후 이민재가 그를 불렀다. 강준서 씨. 네. 솔직히 말하죠. 당신 실력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오래 버틸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진 않아요. 준서는 반박하지 않았다. 여긴 결과만으로 움직이는 곳 같지만 실제로는 배경과 신뢰가 중요합니다. 당신은 그게 없어. 그래서 더 조심하고 있습니다. 민재는 씁쓸하게 웃었다.
조심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준서는 그 말을 마음에 담아두었다. 맞는 말이기도 했다. 그는 아직 이 세계의 규칙을 완전히 알지 못했다. 며칠 뒤 지원은 준서에게 새로운 작업을 맡겼다. 과거 3년간 실패했던 사용자 행동 예측 모델을 처음부터 다시 분석하는 일이었다. 실패의 기록은 두꺼운 보고서로 정리되어 있었고 대부분은 환경 변화, 외부 변수, 데이터 불충분이라는 말로 마무리되어 있었다. 준서는 보고서를 넘기다 멈췄다. 실패 자체보다 실패를 설명하는 방식이 반복되고 있었다. 그는 데이터가 아니라 가정부터 다시 보기로 했다. 밤이 깊어질수록 사무실에는 그 혼자만 남았다. 모니터, 불빛과 서버 수음만이 공간을 채웠다. 그는 가설을 하나씩 지웠고 새로운 연결을 만들었다. 새벽 4시 하나의 구조가 떠올랐다. 그동안 이상치로 분류되던 행동 패턴들이 사실은 전환점이었다. 다수가 아니라 소수가 흐름을 바꾸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코드를 작성했다. 다음 날 아침, 지원은 그의 결과를 보고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이 접근 아무도 안 했을까요? 했을지도 모릅니다. 다만 끝까지 보지 않았을 뿐이죠.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강준서 씨, 당신은 지금 우리 프로젝트의 핵심을 건드리고 있어요. 그 말은 칭찬이자 경고였다. 그날 밤, 준서는 집으로 돌아와 오래된 노트를 꺼냈다. 첫 장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중퇴는 멈춤이 아니라 다른 속도의 시작이다. 그는 그 문장 아래에 새로 한 줄을 더했다. 문제는 길을 잃는 것이 아니라 다시 찾을 용기를 잃는 것이다. 노트를 덮으며 그는 알았다. 과거는 더 이상 그의 약점이 아니었다. 그것은 지금의 자신을 만든 배경이었고 앞으로의 선택을 단단하게 지탱해줄 토대였다. 그리고 데이터네스트라는 이 거대한 시스템 안에서 그의 시간은 이제 막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다. 강준서가 데이터네스트 실험실에서 본격적으로 일하기 시작한 지도 한 달이 넘었다. 그의 존재는 이제 더 이상 낯설지 않았다. 하지만 익숙함이 곧 인정은 아니었다. 여전히 많은 시선은 경계와 의심 또는 은근한 조소로 가득 차 있었다. 그가 앉은 자리는 실험실 구석의 가장 작은 책상이었지만 거기서 나오는 아이디어들은 점점 중심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의 코드, 분석, 그리고 직관은 여러 번 프로젝트의 흐름을 바꾸어 놓았고 점차 팀 내부에서도 그의 능력을 부정할 수 없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모두의 환영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어느 날 점심시간, 준서는 카페테리아 한쪽에서 혼자 식사를 하고 있었다. 주변 테이블에서는 몇몇 직원들이 그를 흘끔거리며 속삭였다. 저 사람 아직도 비정규잖아. 아무리 잘해도 정식하기도 없는데 얼마나 갈까. 지원팀장이 너무 띄워주는 것 같아. 다른 사람들 사기 떨어지잖아. 그런 말들은 이제 익숙했지만 결코 가볍게 들리지 않았다. 준서는 밥숟가락을 잠시 내려두고 조용히 숨을 골랐다. 그는 싸우기보다 증명하기로 마음먹은 사람이었다. 말 대신 결과로 대답하는 법을 택한 사람이었다. 그 주 금요일 프로젝트 중간 점검 회의가 열렸다. 각 파트별로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였다. 준서도 인사이 모듈에 대한 개선안을 발표하기로 되어 있었다. 회의실 안 그는 노트북을 연결하고 조용히 발표를 시작했다. 현재의 행동 예측 모델은 사용자의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되 컨텍스트 전환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 사용자는 다양한 환경, 기분, 시간대에 따라 완전히 다른 선택을 합니다. 저는 이를 미세 맥락 변수, 마이크로 컨텍스트 베리어베즈라고 명명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설계한 모델을 시각화해 설명했다. 표정은 담담했고 목소리는 떨림 없이 명확했다. 이 모델은 동일한 사용자라도 시점에 따라 다르게 반응할 수 있는 패턴을 포착합니다. 지난 2주간 시뮬레이션 결과 예측 정확도는 평균 13.8% 상승했고
오탐지율은 9% 감소했습니다. 한동안 회의실은 조용했다. 그 침묵은 무관심도 비웃음도 아닌 집중의 침묵이었다. 이민재조차 고개를 들고 화면을 뚫어지게 보고 있었다. 발표가 끝난 후 전략팀 팀장이 먼저 말을 꺼냈다. 정말 인상적이네요. 실제 사용자 행동에 적용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합니다. 다른 임원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한 사람이 손을 들었다. 법무팀의 차 과장이었다. 이 미세 맥락 변수라는 개념, 혹시 외부에서 참고한 모델입니까? 논문이나 오픈소스에서 가져온 건 아닌가요? 그 질문은 다분히 의도를 담고 있었다. 내가 만든 게 맞느냐는 도전이었다. 준서는 당황하지 않았다. 저는 오픈소스 커뮤니티 활동을 오래 했습니다. 다만 이번 설계는 저의 실험과 반복 테스트를 통해 직접 구성한 것입니다. 비슷한 개념은 존재하지만 구조와 적용 방식은 다릅니다. 원하신다면 로직트리와 테스트 로그를 공유드릴 수 있습니다. 지원이 곁에서 나직이 말했다. 필요 없습니다. 저희가 다 확인했어요. 그 순간 회의실의 분위기는 분명히 달라졌다. 비정규직, 학위 없음, 배달 경력이라는 꼬리표보다 그의 능력과 준비된 자세가 더 큰 인상을 남긴 것이다. 회의 후 이민재가 조용히 준서를 불렀다. 강준서 씨, 오늘 발표 좋았습니다. 뜻밖의 반응이었다. 준서는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감사합니다. 근데 하나만 조언할게요. 당신 실력은 좋아요. 하지만 여긴 기술만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여긴 조직이에요. 사람과 관계, 속도와 타이밍이 더 중요할 때도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민재는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으며 돌아섰다. 그 역시 이 변화의 방향을 느끼고 있었다. 며칠 뒤 한지원은 준서를 따로 불렀다. 곧 사내 구조조정이 있을 거예요. 프로젝트 팀 재편도 포함돼요. 그 말은 제가 나가야 할 수도 있다는 건가요? 반대예요. 저는 인사이랩이라는 소규모 조직을 만들고 당신에게 실험적 권한을 줄 생각입니다. 정식 팀은 아니고 파일럿 형태예요. 리소스도 제한적이고 성과 압박도 클 겁니다. 준서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파일럿이라는 건 명확한 지원이 없다는 뜻이기도 했다. 성공하면 혁신, 실패하면 퇴출. 그런 구조였다. 하지만 그는 곧 고개를 들었다. 기획 감사합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지원은 조용히 웃었다. 당신 같은 사람, 조직은 처음엔 부담스러워합니다. 하지만 결국은 당신 같은 사람이 방향을 바꿉니다. 그날 밤, 준서는 다시 노트북을 열고 새 프로젝트의 백지를 펼쳤다. 팀 이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하나의 이름이 맴돌았다. Rising Lab. 이름처럼 보이지 않던 가능성들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비웃음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그 비웃음 너머에도 누군가는 그를 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시선이 하나둘 모이면 결국은 흐름이 바뀔 것이다. 그는 노트에 짧게 적었다. 기회는 허락받는 게 아니다. 만들어내는 것이다. 라이징 랩은 데이터네스트 본사 28층, 사용되지 않던 작은 회의실을 개조해 만들어졌다. 유리벽 사이로 햇빛이 들었고 오래된 화이트보드와 중고 노트북 몇 대, 중간 크기의 서버 하나가 전부였다. 하지만 강준서에게 이곳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었다. 그는 이곳을 실험의 공간이라 불렀다. 아이디어가 자유롭게 오가고 실패가 허용되며 위계가 존재하지 않는 공간. 그리고 이 작은 방에 하나둘씩 모여든 구성원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묵묵히 일하던 사람들이었다. 신입 분석가, UX 디자이너, 계약직 데이터 클리너까지. 그들에게 이곳은 말할 수 있는 첫 번째 기회였다. 6주 후, 라이징 랩은 첫 번째 성과를 냈다. 고객 이탈 예측 모델의 정확도를 18% 개선하고
실제로 고객 유지 비용을 30% 가까이 절감시킨 것이다. 이 결과는 데이터네스트의 전략팀을 놀라게 했다. 보고를 받은 한지원은 준서를 따로 불렀다. 생각보다 빠르네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좋아요. 이번에는 조금 다른 걸 해봅시다. 그녀는 USB 하나를 책상 위에 올려두었다. 이건 정보와 연계된 특수 프로젝트입니다. 공공 데이터 기반의 행동 패턴 예측, 특히 위험도 분류에 관한 것이죠. 단순한 소비 예측이 아니라 사회적 민감도가 높은 영역이에요. 준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데이터를 열어보니 전국 단위의 유치 정보, 금융 이력, 건강 기록, 심지어 SNS 활동 패턴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이 데이터를 어디까지 활용해야 하는 건가요? 우리는 위험군을 식별하고 그에 따라 지원 정책을 설계하는 데 도움을 주는 모델을 만드는 겁니다. 겉으론 말이 좋아 보여도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민감한 이슈들이 얽혀 있어요. 준서는 마음이 무거워졌다. 이 데이터 너무 깊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어떤 변수가 오해를 부를지도 모르고. 지호는 진지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다. 그래서 당신에게 맡기는 거예요. 이 프로젝트는 기술력뿐 아니라 판단력도 중요합니다. 며칠 동안 준서는 데이터셋을 분석하며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특정 지력 출신, 특정 교육 수준, 특정 소비 패턴을 가진 사람들에게 모델이 지속적으로 높은 위험군으로 분류 점수를 부여하고 있었다. 표면적으로는 통계적 경향이라고 할 수 있었지만 사실상 사회적 편견이 알고리즘 안에 스며들고 있었다. 그는 처음에는 자신이 뭔가 잘못 보고 있는 줄 알았다. 하지만 분석을 거듭할수록 이건 우연이 아니라 설계된 구조라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그는 코드를 따라 올라가다 데이터 전처리 과정에서 특이한 로직을 발견했다. 이 로직은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자동으로 높은 가중치로 조정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코드는 이민재의 이름으로 커밋되어 있었다. 며칠을 망설인 끝에 준서는 지원에게 그 문제를 보고했다. 이건 단순한 오류가 아닙니다. 구조적인 편향입니다. 이대로 모델이 활용되면 실제 사람들에게 불이익이 갈 수도 있어요. 지원은 침묵했다. 의도된 것 같아요. 이민재 엔지니어가 삽입한 코드입니다. 증거는 충분한가요? 커밋 로그, 테스트 결과, 비교 분석 모두 확보했습니다. 그녀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문제를 제기한 건 잘했어요. 하지만 당신도 알잖아요.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기술 프로젝트가 아니에요. 위에서 누가 어떤 압력을 넣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민재도 함부로 그런 코드를 넣을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묵인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모델은 사회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그 영향이 잘못된 방향이면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지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 말이 맞아요. 내일 긴급 회의에 소집하겠습니다. 다음 날 회의실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이민재는 자신의 코드가 특정 성향을 고의로 반영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단순히 기존 패턴에서 높은 상관관계를 가진 변수에 가중치를 준 겁니다. 통계적으로 타당해요. 준서는 그 반대편에서 침착하게 말했다. 그 변수들 자체가 이미 사회적으로 예고된 결과일 수 있어요. 그 위에 가중치를 더하는 건 편향을 확대하는 셈입니다. 다른 팀원들도 말을 아끼고 있었다. 기술적 논쟁이라기보단 윤리적 선택의 순간에 가까웠다. 결국 한지원이 결론을 내렸다. 해당 코드는 임시 비활성화합니다. 외부 윤리 자문단의 검토 후에 재논의하겠습니다. 그동안 프로젝트는 중단하지 않고 구조를 재설계하는 방향으로 갑시다. 이민재는 분명히 불만스러웠지만 더는 반박하지 못했다. 회의 후 지원은 준서에게 말했다. 당신은 중요한 경계를 넘었어요. 어떤 경계요? 기술자에서 책임자로 넘어가는 경계요. 대부분은 그걸 두려워해요.
사실 저도 두려웠어요. 하지만 그냥 지나치기엔 너무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웃었다. 그 용기 쉽게 사라지지 않길 바랍니다. 그날 밤 준서는 다시 노트를 꺼내 적었다. 알고리즘은 사람의 그림자다. 우리는 그 그림자를 더 똑바로 서게 할 책임이 있다. 라이징 랩은 이제 단지 기술의 실험장이 아니었다. 그것은 선택의 공간이 되었고 더 나은 판단을 위한 싸움터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조용하지만 흔들림 없는 목소리 하나가 있었다. 이민재의 코드 조작이 공개된 후 라이징 랩가 데이터네스트 내부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다. 공식적으로는 프로젝트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었지만 그 이면에서는 이해관계와 감정의 줄다리기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었다. 이민재는 공식적인 징계를 받지는 않았지만 현재 모든 주요 프로젝트에서 배제된 상태였다. 그는 더 이상 팀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고 조용히 개인 작업에만 몰두하고 있었다. 회사 내에서는 이번 일로 너무 멀리 간 것 아니냐는 소문도 돌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화살은 조용히 강준서를 향해 날아오고 있었다. 어느 날 준서의 메일함으로 한 통의 익명 메일이 도착했다. 라이징 레뷰의 내부 실험 로그가 예보에 유출된 정황이 있음. 보안 규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임. 처음엔 장난 메일인 줄 알았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IT 보안팀에서 연락이 왔다. 실제로 라이징 레브 서버의 일부 로그 접근 권한이 외부 IP에 의해 탐색된 흔적이 발견되었다는 것이다. 저는 외부에 단 한 줄도 공유한 적 없습니다. 보안팀은 형식적으로 조사를 진행했지만 준서는 알고 있었다. 누군가는 그를 흔들고 있었다. 문제는 그것이 단순한 개인적 질투인지 조직 내에 더 깊은 저항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이었다. 며칠 후 지원이 준서를 따로 불렀다. 알고 있어요. 당신은 아무 잘못 없다는 걸. 하지만 내부에서는 점점 피로감이 쌓이고 있어요. 당신이 너무 빠르게 올라온 탓에 조직이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있어요. 그럼 제가 물러나야 합니까? 아니요. 단지 이제는 방식이 달라져야 한다는 뜻이에요. 방식이라면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 팀을 만들어야 해요. 시스템 안에서 움직이되 그 시스템을 바꿀 수 있는 방식으로. 당신이 계속해서 개인 플레이어처럼 보이면 반발은 더 커질 겁니다. 준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기술자는 될 수 있었지만 리더가 되는 법은 배운 적이 없었다. 라이징 랩은 내부적으로 팀 구조를 재정비했다. 준서는 실험 설계를 맡고 전략과 커뮤니케이션 파트는 신입 리더인 김지윤에게 위임했다. 그녀는 말수는 적지만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앞으로는 제가 외부 대응과 문서 정리를 맡을게요. 준서님은 기술적인 방향과 모델링에 집중해 주세요. 팀은 점차 안정되기 시작했고 라이징 레뷰의 두 번째 프로젝트인 공공 감성 예측 모델도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 이 모델은 시민들의 온라인 피드백을 기반으로 정책 반응을 예측하는 구조였고 소셜미디어 분석 기술과 언어 감성 모델이 결합된 형태였다. 하지만 모델이 점점 현실 세계에 가까워질수록 또 다른 문제가 드러났다. 모델을 테스트하던 중 특정 키워드와 문장 구조가 지속적으로 부정적 감정으로 분류되고 있었다. 예를 들어 기대가 크지 않다, 기본은 했다 같은 표현들이 시스템에서는 불만이나 실망으로 자동 인식되고 있었다. 김지윤은 이를 문제 삼았다. 한국어 특유의 중의적인 표현이나 완곡한 비판들이 잘못 분류되고 있어요. 정서적 맥락을 더 정교하게 반영해야 합니다. 준서는 언어 모델을 다시 들여다보며 처음부터 너무 서구 중심의 감성 분류 체계를 가져온 것이 문제였다는 걸 깨달았다. 이건 단순히 데이터의 문제가 아니네요. 문화적 문맥을 이해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팀은 문화 기반 감성 인식 보정 레이어를 추가하기로 했다. 단어 그 자체보다 문맥 내 위치, 표현의 방식, 빈도, 문장 길이 등을 고려한 새로운 평가 방식을 도입했다.
이러한 시도는 단순히 기술적인 혁신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해의 문제였다. 데이터로 사람을 설명하는 일이 아니라 사람을 먼저 이해하고 데이터를 해석하는 일이었다. 이 과정에서 준서는 또 다른 깨달음을 얻었다. 기술은 언제나 사람을 향해야 한다. 데이터를 해석하는 사람의 자세, 감정, 배려가 없으면 그 기술은 언제든 무기가 될 수 있다. 그는 한밤중 노트에 이렇게 적었다. 기술은 객관적일 수 없다. 그 기술을 만든 사람의 윤리와 시선이 그대로 녹아든다. 그 무렵 다시 또 하나의 회의가 열렸다. 이번엔 데이터네스트의 최고령 책임자 CEO가 직접 참석하는 자리였다. 라이징 레뷰의 현재 성과와 향후 방향을 보고하는 자리였지만 분위기는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CEO는 발표가 끝나자 준서를 향해 물었다. 당신이 만든 모델이 실제 정책에 영향을 주게 될 텐데 그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준서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다. 제가 만든 건 완성된 해답이 아닙니다. 방향일 뿐입니다. 책임은 제가 혼자 질 수 없지만 제가 만든 방향이 틀렸을 경우 누구보다 먼저 수정할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그는 이어 말했다. 기술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계속 질문하고 점검한다면 적어도 사람을 해치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회의실은 조용해졌고 CEO는 잠시 준서를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계속 진행하세요. 다만 스스로를 잊지 마십시오. 그날 밤 준서는 실험실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다. 수많은 불빛 사이 사람들의 삶이 있었고 그 삶에 영향을 미칠 기술을 그는 지금 만들고 있었다. 처음엔 그저 코드였고 알고리즘이었지만 이제 그는 이해하고 있었다. 그가 설계하는 건 단순한 예측 시스템이 아니라 신뢰였다. 그리고 신뢰는 코드보다 더 정교하게, 더 조심스럽게 다뤄야 하는 것이었다. 라이징 레브 200 감성 예측 모델 프로젝트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낸 이후 강준서의 이름은 더 이상 실험실의 작은 이야기로만 머물지 않았다. 사내 뉴스레터에 그의 인터뷰가 실렸고 예부 데이터 컨퍼런스에서도 라이징 레뷰의 사례가 인용되기 시작했다. 그의 이름 앞에는 비정규 출신 천재, 새로운 리더십의 상징 같은 수식어가 붙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이제 그를 존중했고 과거의 조롱은 점점 사라져갔다. 하지만 그런 변화가 모두 긍정적인 것은 아니었다. 하루는 고위 간부 중 한 명인 정보전략실 본부장 오성철이 준서를 따로 불렀다. 그와는 몇 차례 회의에서 마주친 적은 있었지만 단둘이 만나는 것은 처음이었다. 요즘 라이즈 레브 덕분에 회사 내부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고맙습니다. 그저 제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검선도 실력이죠. 다름이 아니라 내부에 새로운 전략 프로젝트가 하나 있습니다. 정부와 대형 통신사 그리고 금융권이 연기한 초기인화 신용평가 시스템인데 여기에 당신의 역량이 필요합니다. 준서는 잠시 멈칫했다. 초기인화 신용평가요. 기존의 단순한 신용 점수 대신 사용자의 디지털 행동, 소비 습관, 사회적 연결망까지 종합 분석해 더 정확하고 개인화된 점수를 산출하는 겁니다. 그건 매우 민감한 영역이네요. 사람의 3점반을 점수하는 것이기도 하니까요. 본부장은 웃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필요합니다. 라이징 레뷰에서 보여준 윤리적 접근 방식, 그게 우리가 이 프로젝트에 필요로 하는 시선입니다. 그는 USB 하나를 건넸다. 검토해보고 긍정적이라면 해신 주세요. 내부 검토 단계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그날 밤 준서는 오랜만에 노트를 열지 않았다. 대신 USB를 컴퓨터에 꽂고 파일을 열었다. 프로젝트 개요, 기술 설계, 사용자 흐름도 데이터 수집 항목까지 정리되어 있었다. 파일을 보는 그의 손이 잠시 멈췄다. 고위험 행동 패턴 자동 분류, 소셜 신뢰 지수, 디지털 접촉 빈도 기반 영향력, 산정 같은 단어들이 눈에 들어왔다.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야. 그는 천천히 모니터를 껐다. 그리고 의자에 기대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두 가지 감정이 충돌하고 있었다. 한쪽은 도전의식, 다른 한쪽은 윤리적 불안감. 며칠 후, 그는 다시 한지원과 대화를 나눴다. 혹시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초기인하 신용 프로젝트 알고 계셨습니까? 알고 있었어요. 다만 일부러 당신에겐 말하지 않았습니다. 에요. 당신은 아직 이 조직에서 너무 빠르게 성장했어요. 그만큼 공격받을 위험도 크죠. 게다가 그 프로젝트는 방향만 잘못 잡히면 아주 위험한 무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럼 거절해야 할까요? 지원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오히려 당신 같은 사람이 안에 있어라. 그 프로젝트가 덜 위험해질 수도 있어요. 제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당신은 이미 많은 걸 감당하고 있어요. 문제는 감당할 준비보다 감당할 이유가 있는가죠. 준서는 그 말을 마음속에 담았다. 감당할 이유, 그것은 언제나 그가 자신에게 던져온 질문이기도 했다. 며칠 후 준서는 프로젝트 검토 보고서를 작성해 오 본부장에게 전달했다. 그는 조건을 달았다. 저는 이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데이터 수집 방식, 사용자 동의 절차, 위험 분류 기준 등의 윤리 검토위원회의 승인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라이징 랩이 그 과정을 모니터링하는 독립적 감시 역할을 하겠습니다. 오, 본부장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다. 기대보다 까다롭군요. 하지만 오히려 더 믿음이 갑니다. 정식 제안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날 오후 라이징 레뷰의 멤버들은 조용한 긴급 회의를 열었다. 프로젝트 참여에 대해 내부 의견을 모으기 위해서였다. 우리가 하려는 건 단순한 기술 작업이 아닙니다. 사람의 삶 전체를 점수로 판단하게 될 수도 있어요. 김지윤이 조용히 말했다. 그래서 더 조심스럽게 해야 해요. 우리가 하지 않으면 누군가는 덜 신중한 방식으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할 겁니다. 분위기는 무거웠지만 의견은 점차 몰았다. 하자. 단, 우리가 감시자이자 설계자가 되어야 한다. 준서는 팀원들을 바라보며 다짐했다. 우리는 결과만이 아니라 과정까지 책임지는 팀이 되어야 합니다. 며칠 뒤 라이징 랩은 초기인화 신용 프로젝트의 공식 파트너로 선정되었다. 언론에는 간단한 기사 하나가 실렸다. 데이터네스트, 신뢰 기반 신용 시스템 개발, 착수 라이징 랩 주도 참여. 언뜻 보기엔 평범한 뉴스였다. 하지만 그 기사 속에는 수많은 질문과 논란의 씨앗이 숨겨져 있었다. 그리고 강준서는 알고 있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것을. 기술은 사람의 삶을 비출 수 있다. 하지만 그 빛이 따뜻한 등불이 들지, 차가운 감시등이 들지는 그것을 만든 이들의 선택에 달려 있다. 그리고 그는 지금 그 선택의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라이징 랩의 초기인화 신용 프로젝트에 공식 참여한 지 한 달이 지났다. 강준서와 그의 팀은 누구보다 성실하게, 신중하게 프로젝트를 진행해왔다. 그들은 사용자의 동의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데이터 활용 범위를 철저히 제한하며 알고리즘 편향을 줄이기 위한 테스트를 수없이 반복했다. 하지만 프로젝트가 점점 상용화 단계에 가까워질수록 기술의 의도와 실제 활용 간의 간극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하루는 준서가 테스트 환경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시스템이 특정 사용자 그룹을 지속적으로 신뢰 위험군으로 분류하고 있었는데 그 기준이 모호했다. 소비 패턴도 사회적 활동도 비슷한 다른 그룹은 보통으로 평가되고 있었지만 일부 집단은 유독 점수가 낮았다. 그는 데이터를 더 깊이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깜짝 놀랐다. 특정 지역 거주자, 낮은 학력, 고령 이력이 단절된 사용자들이 무조건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는 경향이 있었던 것이다. 이건 단순한 상관관계 분석이 아니야. 그는 곧바로 이 결과를 김지윤과 공유했다. 그녀도 분석 결과를 검토한 후 고개를 저었다. 이건
윤리위원회에서 통과될 수 없는 구조예요. 번수 자체가 차별적입니다. 그런데 이 로직, 우리가 설계한 게 아니야. 외부에서 들어온 모듈이야. 준서는 즉시 오 본부장을 찾아가 문제를 제기했다. 현재 적용 중인 신용분류 모듈, 저희가 설계한 게 아닙니다. 누가 이걸 넣었죠? 오성철은 잠시 준서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위에서 내려온 방향이에요. 실무적인 효율을 위해 외부 컨설팅 그룹이 제공한 알고리즘을 일부 통합한 겁니다. 그 알고리즘은 명백한 사회적 편견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가 상용화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부당한 평가를 받게 될 겁니다. 그 판단은 당신이 할 몫이 아닙니다. 순간 공기가 무거워졌다. 오 본부장은 다정한 미소를 지었지만 그 말은 명확한 선을 긋는 것이었다. 당신 팀은 보조 설계로 참여한 겁니다. 최종 의사결정은 우리 쪽에서 합니다. 준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기술을 만들고 있었지만 그 기술이 어떻게 사용될지는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었다. 라이징 랩 내부 회의실, 밤 10시. 팀원 모두가 모여 있었다. 준서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우리에게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침묵하거나 문제를 공개하거나. 김지윤이 물었다. 공개하면 프로젝트에서 배제당할 수도 있어요. 회사 내부에서의 입지도 흔들릴 수 있고. 하지만 침묵하면 이 기술이 수많은 사람들을 불공정하게 대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걸 알면서도 만든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팀원들은 조용히 서로를 바라봤다. 누구도 쉽게 결정할 수 없었다. 한참의 침묵 끝에 가장 조용했던 팀원, 분석가 유도현이 말했다. 우리가 여기 몰았는지 기억해야 해요. 우리가 라이징 랩을 만든 이유요.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서였죠. 그 시스템 안에서 불합리한 걸 묵인하면서 살아남는 게 목표는 아니었잖아요. 그 말에 준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건 그냥 문제 제기가 아니라 대안입니다. 며칠 후 라이징 랩은 내부 문서를 정리했다. 그들은 기존 모듈의 편향 문제를 분석하고 그것이 가져올 부작용을 정리했으며 자신들이 설계한 대체 모델의 구조를 비교 설명했다. 이 문서는 단순한 항의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의 제안서였고 동시에 선언이었다. 그들은 이 문서를 윤리위원회와 회사의 전략기획실에 동시에 전달했다. 그리고 회신을 기다리는 동안 그 누구도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긴장감은 전염되었다. 일부 고위 간부는 라이징 레뷰의 행동에 불쾌함을 드러냈고 일부는 조심스럽게 지켜보았다. 조직 전체가 조용한 전운에 휩싸였다. 그리고 마침내 답변이 왔다. 윤리위원회는 라이징 레뷰의 문제 제기를 충분히 타당하고 기술적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했다. 회사 측은 공식적으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프로젝트의 상용화 일정이 연기되었다는 내부 공지가 올라왔다. 오 본부장은 다시 준서를 불렀다. 정말 끈질기네요. 문제는 기술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우리가 만드는 시스템의 본질을 결정합니다. 오 본부장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대신 준서를 뚫어지게 바라보다 말했다. 계속 그렇게 이상주의자로 남을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날 밤 준서는 노트북을 닫고 한참 동안 눈을 감았다. 바람 한 줄기가 실험실 창문을 타고 들어왔다. 그는 노트를 꺼내 조심스레 한 문장을 썼다. 우리의 기술이 누군가를 줄 세우는 도구가 되지 않기를. 그는 알고 있었다. 이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아니, 이제야 진짜 시작이었다. 라이징 레뷰의 문제 제기 이후 데이터네스트 내부는 빠르게 요동쳤다. 윤리위원회의 판단이 내려지고 상용화 일정이 연기되었다는 소식은 외부 언론에도 곧 흘러들어갔다. 처음에는 작은 기술 커뮤니티에서 시작된 논의였지만 곧이어 주요 언론들이 이 사안을 주목하기 시작했다. 인공지능이 사람을 차별하는가?
신용점수 뒤에 숨겨진 알고리즘의 윤리, 비정규 출신 개발자, 대기업 시스템의 질문을 던지다. 그 중심에 강준서의 이름이 있었다. 처음엔 당황스러웠다. 언론은 그의 사진을 실었고 일부 매체는 그의 배달 경력을 강조하며 바닥에서부터 시작한 천재로 그를 포장했다.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고 각종 팟캐스트와 방송 출연 제안도 이어졌다. 하지만 준서는 그 모든 것을 거절했다. 제가 원하는 건 주목이 아닙니다. 이 기술이 제대로 사용되는 겁니다. 김지윤과 팀원들은 그를 설득하려 했지만 그는 고집을 꺾지 않았다. 지금 우리가 받아야 할 건 조명보다 질문이에요. 이 기술이 어디로 갈지를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를 가만두지 않았다. 하루는 라이징 레뷰의 서버가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았다. 디도스, 디다스 공격이었다. 몇 시간 동안 실험 서버는 마비됐고 일부 데이터가 유실될 뻔했다. IT 보안팀은 익명 해커 집단의 수행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했지만 확실한 단서는 없었다. 또 어떤 날은 준서의 고시원 앞에 기자들이 몰려들기도 했다. 그가 살고 있는 반지하 방을 배경으로 한 뉴스 보도는 그를 더 극적으로 보이게 만들었지만 준서에게 그것은 하나의 침해였다. 그는 조용히 짐을 싸서 실험실 한 구석에 가니 침대를 들여놓았다. 불편했지만 마음은 오히려 편안했다. 여기서는 누구도 그를 소비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한지원에게 불려갔다. 그녀는 오랜만에 진지한 얼굴이었다. 당신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긍정적인 것도 있지만 왜곡된 시선도 있어요. 회사 측에서도 점점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고 제가 인터뷰를 한 것도 언론에 정보를 흘린 것도 아닙니다. 알아요. 문제는 당신이 조용히 있어도 세상이 조용히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침묵해야 합니까? 아니요. 당신은 당신의 방식으로 계속 질문해야 해요. 다만 혼자가 아니라 팀으로 해야 해요. 이제 당신은 단순한 개발자가 아니에요.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되었어요. 그 말은 그를 무겁게 했다. 그 즈음 한 대학교의 컴퓨터공학과에서 준서를 초청했다. 윤리적 인공지능 개발의 방향성이라는 주제로 열린 공개 강연이었다. 그는 처음엔 망설였다. 하지만 김지윤과 류도현의 설득 끝에 마침내 무대에 섰다. 강연장은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 학생들뿐 아니라 교수진, 외부 연구자들, 심지어 언론인까지 섞여 있었다. 그는 마이크 앞에 서서 조용히 말했다. 저는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중퇴했고 배달했고 오랜 시간 익힌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어느 날 데이터 앞에서 묵묵히 고민했습니다. 이 구조가 정말 옳은가? 이 점수가 정말 공정한가? 그는 화면에 간단한 다이어그램을 띄웠다. 두 명의 사용자가 똑같은 소비 패턴을 보였지만 한 사람은 안정된 직장에 있고 다른 한 사람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점수가 낮게 나오는 이슈였다. 이것은 알고리즘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진 선입견이 숫자로 바뀐 것입니다. 그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기술은 중립이 아닙니다. 그것을 설계한 사람의 철학이 담기기 때문입니다. 저는 질문을 멈추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질문을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박수는 길게 이어졌고 그날 강연은 여러 언론에 다시 한번 보도되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영웅서사가 아닌 기술과 윤리에 대한 진지한 논의로 이어졌다. 그날 밤 준서는 오랜만에 고시원 방에 들렀다. 집주인이 그를 보자 환하게 웃었다. TV에 나오던데 우리 동네에 그렇게 큰 인물이 살고 있을 줄 몰랐네. 준서는 웃으며 고개를 숙였다. 작은 방은 여전히 그대로였고 창문 틈으로는 겨울바람이 스며들고 있었다. 책상 위 몇 년 전 작성한 이력서가 아직도 그대로였다. 서울대학교 데이터사이언스학부 중퇴라는 문장이 눈에 들어왔다. 그는 펜을 들어 그 아래에 한 줄을 덧붙였다. 그리고 지금은 내 방식으로 배워가고 있는 중. 며칠 뒤
회사는 공식 발표를 했다. 초계인화 신용 프로젝트는 재정비를 위해 일정 기간 전면 보류된다. 라이징 랩은 향후 윤리 검토 및 감시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으로 확대 개편될 예정이다. 그것은 하나의 승리도 하나의 끝도 아니었다. 그저 다시 질문을 이어갈 수 있는 새로운 시작일 뿐이었다. 그리고 어느 새벽 실험실에서 홀로 데이터를 분석하던 준서는 노트를 여러 한 줄을 썼다. 기술이 사람을 구분하지 않을 때 우리는 비로소 사람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된다. 그는 알고 있었다. 진짜 변화는 조용히 그러나 깊게 스며든다는 것을. 겨울의 끝자락, 서울은 희미한 눈발이 도시 위를 조용히 덮고 있었다. 데이터네스트 본사의 28층, 라이징 레뷰의 실험실 창가에 앉은 강준서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지난 몇 달, 너무 많은 일이 있었다. 조직 내부의 갈등, 외부의 관심, 기술과 윤리 사이에서의 선택들. 그 속에서 그는 어느새 기술자가 아니라 질문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라이징 랩은 윤리 중심의 기술 실험실로 재편되었고 구성원은 3배로 늘어났다. 준서는 이제 공식적으로 실험실의 리더로 임명되었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을 개발자라 불렀다. 그리고 그 정체성은 변하지 않았다. 묵묵히 데이터를 바라보고 그 안에 숨은 구조를 찾으며 그 구조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민하는 일. 어느 날 아침 한지원이 조용히 실험실을 찾았다. 그녀는 이른 은퇴를 앞두고 있었다. 회사를 나가기에 앞서 마지막으로 라이징 랩을 직접 둘러보고 싶다고 했다. 많이 변했네요. 처음 우리가 구석회의실에서 시작했을 땐 상상도 못했어요. 그때가 그립습니다. 단순했고 조용했고 그리고 진짜였죠. 지원은 웃었다. 지금도 진짜예요. 다만 더 많은 책임이 따를 뿐이죠. 그걸 피하지 않았기에 여기까지 온 거고. 가끔은 무섭습니다. 이 질문들을 끝까지 붙잡을 수 있을까? 나 자신이 흔들릴까 두렵기도 하고. 지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 두려움이 사라지면 그땐 진짜 위험한 거예요. 늘 경계하고 의심하고 스스로를 다시 점검하는 사람만이 기술을 지킬 수 있어요.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 여긴 당신의 자리예요. 잘 지켜줘요. 며칠 뒤 준서는 외부로부터 중요한 제안을 받았다. 한 글로벌 테크 기업이 그에게 협업을 제안한 것이다. 그들은 세계적으로 신뢰 기반 AI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윤리적 알고리즘 자문단을 꾸리고 있었고 그 중심에 준서를 세우고 싶다고 했다. 조건은 매우 파격적이었다. 해외 연구 자료권, 대규모 연구비, 글로벌 네트워크와의 협업, 그리고 완전한 독립성. 사실 그가 꿈꾸던 실험 환경이었다. 그는 그날 밤 실험실에 혼자 남아 오랫동안 고민했다. 내가 떠나면 이곳은 어떻게 될까? 내가 가면 더 큰 무대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계속 묻는 것도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다. 그는 김지윤과 단둘이 앉아 진심을 털어놓았다. 지윤 씨, 나는 지금 선택의 문턱에 서 있어요. 여기 남아야 할까? 아니면 떠나야 할까? 김지윤은 한참 생각하더니 말했다. 선배가 떠나도 여긴 계속 움직일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함께 만든 구조는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철학으로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철학이 외롭지 않으려면 누군가는 더 멀리 나가서 새로운 질문을 던져야 해요. 그 말은 깊숙이 가슴에 닿았다. 결국 준서는 제안을 수락했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을 걸었다. 라이징 레뷰의 독립성과 운영 철학이 유지될 수 있도록 내부 윤리 헌장을 정식 문서로 남기고 그 운영 책임을 외부 자문단과 함께 공유할 것. 회사는 그 조건을 받아들였고 그는 공식적으로 글로벌 윤리 AI 연구소 자문 디렉터로 임명되었다. 그리고 출국 전날 밤 준서는 실험실 마지막 회의를 열었다. 그 자리에는 초창기 멤버들과 새로운 구성원들이 모두 모였다. 우리는 아주 작게 시작했어요. 코딩 몇 줄과
잘 쓰지 않던 회의실, 그리고 질문 하나로요. 그 질문은 이 기술이 사람에게 해를 끼치진 않을까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여러분은 이제 그 질문을 이어갈 사람들입니다. 더 정확히, 더 치열하게, 그리고 더 사람답게. 그는 마지막으로 노트를 펼쳤다. 그동안의 기록들, 수많은 고민과 시련의 흔적들 사이에 그는 새롭게 한 줄을 추가했다. 기술은 세상을 바꾼다. 하지만 질문은 그 기술이 사람을 향하게 만든다.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 준서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자신은 늘 어딘가에 속하지 못했던 사람이었다. 대학에서도, 사회에서도, 심지어 조직 안에서도. 하지만 그는 끝내 하나의 자리에서 시작된 질문을 통해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냈다. 이제 그 공간은 자신을 떠나 독립적으로 움직일 것이다. 그리고 그는 새로운 곳에서 다시 질문을 시작할 것이다. 질문은 멈추지 않는다. 기술은 진보하고 세상은 빠르게 변하지만 사람을 위한 기술이 되기 위해선 끝없는 질문이 필요하다. 비행기가 이륙했다. 서울의 불빛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준서는 알고 있었다. 진짜 거리는 물리적 거리가 아니라 질문을 향한 마음의 거리라는 것을. 그리고 그는 지금 그 질문에 가장 가까운 곳으로 향하고 있었다.